네 19일에 왜 내 돈을 써?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 바짓가랑이를 뿌리치며 남편이 던진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돌아서는 남편의 등짝을 보며 저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뼈저리게 다짐했죠. 그런데 불과 1년 뒤 제 앞에서 그 오만하던 남편이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대출 좀 받아줘. 내 동생 망하게 생겼어.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여보, 정호 씨, 우리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면서 악착같이 같이 모은 그 적금 통장 있잖아. 제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남편 정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거 딱 절반만,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깨서 우리 엄마 수술비에 먼저 좀 쓰자. 내가 평생 당신한테 빚 갚는 심정으로 살게. 응. 정호가 귀찮다는 듯이 쯧쯧 혀를 차며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아, 짜증나게 진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 큰 돈을 왜 맘대로 깨. 제가 다시 정호의 팔을 꽉 붙잡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아무리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당장 돈 나올 구멍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야. 제발 사람부터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정호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장모님이 아픈 건 네 19일이고 네 19일에 왜 내 피 같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 여보, 지금 내 돈이라고 했어?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정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통장에 내 피땀 어린 월급도 꼬박꼬박 다 들어갔잖아. 우리 둘이 같이 모은 우리 부부 공동 자금인데 어떻게 그게 당신 혼자만의 돈이야. 정호가 셔츠 단추를 신경질적으로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끄러워. 내 이름으로 된 내 통장에 들어가서 내가 굴리고 내가 관리하고 있으면 그게 내 돈이지. 넌 그 돈에 손댈 생각 꿈도 꾸지 마. 여보, 우리 불쌍한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숨이 넘어가고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야. 제가 두 손을 싹싹 빌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 발닦게 노릇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우리 엄마 목숨 좀 살려줘.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정호가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 비켜. 난 다 늙어빠진 노인네한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생돈 날리기 싫으니까. 정호의 시선은 이미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모님 연세도 내일 모레 70이신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리겠다고 수술을 해? 그냥 시골 구석에 싼 요양병원 하나 알아봐서 거기로 모셔. 제가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정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싼 곳으로 모시라니? 너 지금 우리 엄마더러 수술 받지 말고 그냥 거기서 죽으라는 소리야?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서 머리에 꽉 찬 피를 빼내지 않으면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모진 소리를 해? 정호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밀쳐냈습니다. 아, 글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 주머니에서는 단돈 10원 한 장도 못 뺀다니까. 징그럽게 들러붙지 마. 제가 뒤로 밀려나며 탁자 모서리에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정호야,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아.
니네 엄마 병원비는 네가 밖에서 파출부를 하든 빚을 내든 알아서 구해와.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안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방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허리의 통증도 잊은 채 닫힌 방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친정 엄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지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순식간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 했지만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 정호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서리발처럼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정호의 넓은 등짝을 보며 저는 이 결혼 생활이 철저한 기만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누구보다 정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엄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볼 때마다 저는 빨리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다짐했죠. 대학 시절에도 저는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 스스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처음 직장을 구하고 나서야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호를 처음 만난 것은 직장 동료의 소개 자리에서였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연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호가 수줍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촌놈이라 이런 자리가 쑥스럽네요. 저는 정호의 낡고 뒷굽이 다른 구두에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검소한 모습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라고 해요. 주말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뭐 큰 욕심 부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땀 흘려번 돈 차곡차곡 모아서 내 아내, 내 새끼 굶기지 않고 오순도순 단란하게 사는 게 제 평생 꿈입니다. 정호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남들처럼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런 허튼 데에 돈 절대 안 쓰고 누구보다 알뜰하고 듬직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저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정호의 그 소박하고 성실한 됨됨이에 깊이 끌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에게 듬직하고 건실한 사위를 보여드리고 싶었죠. 정호의 검소함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줄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정호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정호가 제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두 사람 월급은 전부 이 통장 하나로 싹 합쳐서 관리하자. 그래야 돈이 쑥쑥 빨리 모이지 않겠어? 정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자 많이 주는 은행도 꿰고 있고 재테크 공부도 빡세게 했으니까 머리 아픈 돈 관리는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싹 다 맡겨. 내가 당신 떵떵거리게 해줄게. 그래, 알았어. 당신이 나보다 꼼꼼하니까 알아서 잘 불려주겠지. 믿고 맡길게. 저는 정호를 전적으로 믿고 제 월급 통장 도장까지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정호는 매달 제게 정해진 생활비만 꼬박꼬박 떼어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여기저기 결혼식에 장례식에 경조사 챙길 게 너무 많아서 당신한테 주는 생활비를 10만 원 정도 줄여야겠어. 반찬값 좀 아꼈어. 정호가 가계부를 들이밀며 말할 때도
저는 불만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요즘 물가도 비싼데 내가 시장 가서 발품 팔아서 최대한 아껴 써볼게. 너무 걱정 마. 저는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눈치를 보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정우가 돈을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기 핏줄과 시가를 향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우가 침대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던 날의 기억이 다시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시장에서 엄마 좋아하는 복숭아 사왔어. 제가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왜 대답이 없어? 방에 누워 있어? 대답이 없자 저는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방바닥에 엎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이래? 눈 좀 떠봐, 제발. 제가 기겁을 하며 달려가 엄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엄마와 함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심각한 뇌출혈입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머릿속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당장 두개골을 열고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우리 불쌍한 엄마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엄마 목숨만 살려주세요. 수술은 장장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는 끊임없이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엄마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에야 정호가 어슬렁어슬렁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유, 졸려. 장모님은 뭐 어떻게 됐어? 살았어? 죽었어? 정호가 하품을 쩍쩍하며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서 1차 고비는 넘겼다고 하네. 제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정호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수십 통을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 장모가 중내 산해하는데 어떻게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칠 수가 있어? 아, 회사에서 윗분들 모시고 중요하게 회의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쩌라고.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질이야. 촌스럽게. 정호가 핸드폰 화면을 힐끗거리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연세가 벌써 내일 모레 70인데 그 나이면 뇌출혈로 쓰러지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돈내방네 유난을 떨어. 유난을. 정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가족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정호는 철저히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수술비랑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 많이 깨졌어? 정호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제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에다가 밥 먹여주고 대소변 받아낼 간병인 아주머니까지 쓰려면 앞으로 몇 천만 원이 더 깨질지 나도 몰라. 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1,000만 원. 정호가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노인네 하나 살리자고 생돈 1,000만 원을 날려. 땅을 파봐라. 1,000만 원이 나오나 10원짜리 하나가 나오나. 돈 1,000만 원이 장난이야. 당장 수술비 결제할 돈이 없어서 병원 원무과에 가서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하고 왔단 말이야. 제가 정호의 눈치를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같이 모은 공동적금 통장에서 일단 1,000만 원만 먼저 뺏어낼게. 응? 정호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거기서 1,000만 원을 빼. 지금 당장 수술비를 안 내면 우리 엄마 중환자실에서 쫓겨나서 당장 짐 싸서 퇴원해야 할 판이란 말이야.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식당 일을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당신한테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병원비 좀 융통해줘. 정호야. 돈이 무슨 뚝딱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 절대 안 돼. 정호가 씩씩거리며 병원 복도를 쿵쾅쿵쾅 걸어 나갔습니다. 니네 엄마 병원비는 네가 밖에서 대출을 받든 친구한테 꾸든 알아서 융통해. 내 통장에서는 단 한 푼도 못 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날 이후 정호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입원비 독촉 문자는 매일같이 제 핸드폰을 울려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하기 위해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명의로 된 대출 한도는 꽉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호의 그 서늘한 눈빛과 비수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끝없는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챕터 2 갈등의 고조. 이번 달 미납된 병원비 청구서입니다. 원무과 직원이 제게 서류 봉투를 내밀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산되지 않으면 저희도 더 이상 편의를 받으릴 수 없어요. 제가 양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님 사정은 딱하지만 병원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청구서를 확인했습니다. 숫자 0이 끝도 없이 찍혀 있는 청구서를 보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병원 복도 구석으로 가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뚝 끊겼습니다. 제가 다시 번호를 누르자 짜증 섞인 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왜 자꾸 전화질이야? 일하는 거 안 보여? 정호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비가 밀려서 당장 다음 주에 퇴원해야 할 판이야. 제가 벽에 머리를 기대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병원으로 좀 와주면 안 될까? 내가 병원 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나와? 정호가 펜으로 책상을 탁탁 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거길 왜 가? 그래도 사위인데 어떻게 엄마 얼굴 한 번을 안 보러 와?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정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봤자 돈 달라는 소리밖에 더 해? 정호야, 나 오늘 야근이라 늦으니까 밥 차려놓고 자. 정호가 제 말을 뚝 자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너 아직도 병원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냐? 시어머니가 혀를 끌듯 차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방금 원무과 다녀오는 길이에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다며. 내 의식이 안 돌아오고 계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세게 뀌었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가 쓰러졌으면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게 쉽지 않지. 제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중환자실에 모셔두면 당장 병원비는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어머니.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마련을 해. 시어머니가 책상을 탁 내리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정우 피 같은 돈 축낼 생각 말고 당장 싼 요양병원으로 옮겨라. 어머니, 우리 엄마 살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짓 그만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망도 없는 노인네 붙잡고 우리 정우 앞길 막지 말란 말이다. 어떻게 사돈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가슴을 팡팡 치며 오열했습니다. 듣기 싫다 당장 퇴원시켜서 시골 요양원으로 보내.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텅 빈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의 냉혹한 태도에 저는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정우를 향한 남은 일말의 애정마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면 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과거에 했던 디자인 기획 외주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납기일이 내일 아침인데 가능하겠어요? 외주처 담당자가 미심쩍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무조건 맞춰서 보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커피를 4잔이나 마셔가며 쏟아지는 잠을 쫓아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끄럽게 마우스 딸깍거리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정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내일 아침까지 넘겨야 하는 일이라 그래. 제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눈이라도 좀 붙이지 그래. 내가 쉴 틈이 어딨어. 당장 내일 병원비 결제일인데. 정우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페트병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게 싼 데로 옮기라니까 사서 고생을 하네. 정우가 방귀를 뀌며 다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하루 3시간씩 자며 피눈물을 흘리는 저와 달리 정우는 태평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등산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제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본가 다녀올게. 정우가 거울을 보며 머리에 왁스를 발랐습니다. 동생이랑 낚시터 가서 회 좀 먹고 오려고. 지금 나 혼자 돈 번다고 이러고 있는데 낚시가 가고 싶어? 제가 마우스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말에는 나도 숨통 좀 트여야지. 정우가 가방을 둘러매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너 병원비 번다고 유세 떠냐? 정말 너무하다. 나랑 엄마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해. 네 식구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한다며. 정우가 신발을 꺾어 신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돈 모자라면 더 일하든가 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낚시 장비 하나에 수십만 원을 쓰면서도 제게는 10원 한 장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묘한 직감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월급과 제 월급이 모두 들어가는 공동 통장의 잔고가 생각보다 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이 묶여 있다고 변명했었죠.
하지만 정호의 평소 씀씀이나 시동생과 놀러 다니는 빈도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저 몰래 비자금을 굴리고 있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청소를 하던 중 저는 우편함에서 낯선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이름 모를 대부업체였습니다. 수신인은 분명 정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 봉투를 살살 뜯었습니다. 안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 안내장과 이자, 납입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무려 1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자율은 제1금융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고금리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이야? 제가 서류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매달 꼬박꼬박 수백만 원씩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돈은 쓸 수 없다며 엄마 병원비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던 정호였습니다. 그런 정호가 대체 어디로 매달 이렇게 엄청난 돈을 송금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주방 서랍을 열고 정호의 다른 우편물들도 모조리 꺼내왔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은행 우편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대조했습니다. 정호가 저에게는 비밀로 한 채 거액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 흔적들이 뚜렷했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부엌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를 철저하게 속이고 기만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아내고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호 몰래 통장 내역과 우편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대출 약정서에 적힌 계좌번호와 날짜들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서류들을 원래 있던 봉투에 감쪽같이 다시 집어넣고 우편함에 돌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정호의 뒤를 캐야만 했습니다. 정호가 숨겨둔 돈의 정체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절대 티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챕터 3위기와 충격적인 진실. 보호자님 잠시 제 방으로 오시죠. 엄마의 주치의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부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원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뇌 CT 사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번 수술로 큰 출혈은 잡았지만 미세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다음 주까지 2차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번 수술은 난이도가 높아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기존 미납액에 2차 수술비까지 합하면 최소 2천만 원은 당장 입금하셔야 합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원장실을 빠져나온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밥값도 아쉬운 마당에 2천만 원이라니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밤낮 없이 외주 작업을 돌려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한도를 좀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제가 은행 창구 직원에게 사정사정하며 매달렸습니다. 고객님 명의로는 이미 신용대출이 꽉 차서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두드리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담보로는 안 될까요? 제가 다급하게 묻자 직원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내 공동 명의 아파트가 있으시네요.
직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이 꽉 차게 잡혀 있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쳤습니다. 저희 아파트 대출 없이 샀는데요. 여기 기록을 보시면 작년 10월에 남편분께서 담보대출을 최대치로 받으셨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주며 설명했습니다. 공동 명의인데 제 동의 없이 어떻게 대출이 되나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과 직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고객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신분증이 모두 첨부되어 정상 처리된 건입니다. 직원의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가 제 도장과 서류를 훔쳐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정호가 우편물을 꼬박꼬박 먼저 챙겼던 이유가 단번에 이해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분노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정호가 훔쳐간 내 서류, 정호가 몰래 받은 대출, 정호의 대부업체 우편물,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예전 프리랜서 시절 지인이었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는 제1금융권은행에서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 지연이에요.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님, 제발 남편 계좌로 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선배는 불법이라며 난처해했지만 제 절박한 목소리에 결국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몇 시간 뒤 선배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숨을 죽이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선배가 보내온 계좌 거래 내역 캡처본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가 우리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모두 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시동생 이민호였습니다. 적요란에는 프랜차이즈 가맹금 인테리어, 대금 권리금 같은 글자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쥔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 네 식구 병원비는 한 푼도 못 댄다며 엄마를 요양원으로 쫓아내려던 정호였습니다. 그런 정호가 자기 동생의 허황된 식당 개업을 위해 우리 집을 담보로 넘기고 빚더미에 앉은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엄마의 치료를 반대했는지, 왜 저를 쥐잡듯 잡았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한 통 속으로 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며 당장 집으로 달려가 정호의 뺨을 갈겨버리고 싶었습니다. 머리채를 휘어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 사문서 위조로 쳐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이성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성을 잃고 날뛰면 엄마의 수술비는 영원히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정호와 시가가 발뺌하며 대출금 상환을 미루면 그 이자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엄마 살리고 니들 다 박살 내줄게.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저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밥 안 차리고 뭐해? 정호가 양말을 벗어 던지며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미안해, 엄마 병원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평소처럼 기가 죽은 표정으로 서둘러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돈도 못 구해왔으면서 밥상도 안 차리면 어쩌자는 거야.
정우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휙휙 돌리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묵묵히 찌개를 끓이고 밥을 펐습니다. 민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 식당 한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밥을 먹는 정우의 눈치를 슬쩍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머, 잘 준비하고 있겠지. 정우가 숟가락질을 하던 손을 멈칫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신경 못 쓴다. 정우의 그 뻔뻔한 거짓말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도 밥벌이 해야지. 저는 멍청하고 지친 아내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정우는 제가 제 명의의 서류가 도용된 것도 우리 집이 담보로 넘어간 것도 전혀 모른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정우가 안방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저는 사채라도 끌어다 쓰겠다는 독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과거 저와 거래했던 모든 디자인 에이전시와 외주처의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가장 매력적으로 다듬어 첨부 파일로 묶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맞춰드리겠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겠습니다. 저는 절박한 호소를 담은 이메일을 밤새도록 수십 군데로 돌렸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동이 터올 때까지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피 마르는 시간을 견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챕터 4전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저는 이메일 회신을 기다리며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거절 메일이 한 통, 두 통 쌓일 때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단가도 안 맞고 일정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차갑고 짧은 거절의 문장들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희망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과거 저와 몇 번 일했던 업계 큰손 기획사 김 대표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지연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 씨 메일 잘 봤어요. 김 대표의 굵직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훌륭하네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대표님 메일 확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제안한 그 단가와 일정은 너무 무리인 거 알죠? 김 대표의 날카로운 지적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너무 급한 마음에 무리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연 씨. 김 대표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아주 큰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제가 침을 꼴깍 삼키며 김 대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기획 자리를 지연 씨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총괄 기획이요. 지연 씨의 그 꼼꼼한 일 처리와 독보적인 감각이 우리 프로젝트에 꼭 필요해요. 김 대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 정도 규모면 제가 개인 프리랜서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한숨을 푹 쉬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팀을 꾸려야 할 텐데 지금 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연 씨를 부른 겁니다. 김 대표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 회사로 들어오세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운명적인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대표의 기획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대표는 회의실 스크린에 프로젝트 개요를 띄워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브랜딩을 총괄해야 해요. 김 대표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가 사업자를 내고 팀을 꾸려서 우리와 독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갑시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대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셔서 당장 2차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합니다. 제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계약금 명목으로 성급금을 먼저 주실 수 있다면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성공시키겠습니다. 저의 뻔뻔하고도 절박한 제안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대표는 턱을 괴고 한참 동안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씨, 내가 당신을 왜 다시 찾았는지 알아요? 김 대표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회사 야근할 때 지연 씨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마감 맞추던 거 내가 다 기억해요. 김 대표가 서랍에서 계약서 뭉치를 꺼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연 씨의 그 간절함과 성실함을 내가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받아들고 김 대표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성급금은 오늘 오후에 바로 입금해 주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펑펑 울며 김 대표를 향해 허리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 통장에 기적처럼 거액의 성급금이 꽂혔습니다.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원무과에 엄마의 2차 수술비를 완납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수술 꼭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치의 선생님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엄마는 천천히 회복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술비 걱정을 덜어낸 저는 곧바로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지연 크리에이티브라는 제 이름 석자를 단일인 기획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구할 돈은 없었기에 저는 집 안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저는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모두 일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감각과 인맥을 총동원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기획안을 본 김 대표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업계에는 지연 크리에이티브가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외주 의뢰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제 법인 통장에는 매달 놀라운 금액의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하며 기획사를 키워가는 동안 정호는 여전히 제 사업에 대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말인데 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냐? 정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빈정거렸습니다. 밥벌이 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제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영혼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콧방귀를 뀌며 거울 앞으로 가서 머리를 만졌습니다. 나 오늘 민호네 식당 개업식 가니까 저녁 먹고 올 거다. 그래, 잘 다녀와.
정우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자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니들끼리 실컷 샴페인 터뜨리고 놀아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 겉면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틈틈이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준비해온 서류들이었습니다. 정우가 훔쳐간 제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 대부업체 대출 내역서, 시동생 계좌로 넘어간 송금 내역서까지 완벽하게 모아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서류들만 있으면 사문서 위조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재산분할에서도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금 소장을 접수할까요? 변호사가 제게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착각할 때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하니까요. 저는 정우와 서류상 완벽한 타인으로 갈라서기 위한 법적 덫을 조용하고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저에게 건네는 쥐꼬리만 한 생활비 봉투는 책상 서랍 구석에 고스란히 쌓여갔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제가 구석에서 푼돈이나 버는 무능한 아내라고 착각하며 자기 비자금을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우의 그 어리석은 착각을 철저히 이용하며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회복되고 제 사업이 안정될수록 저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의 목을 조를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챕터 5 찬란한 결실과 소소한 행복. 지연 대표님, 이번 기획안도 클라이언트가 아주 만족했습니다. 김 대표가 최고급 일식집 룸에서 회통을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모두 김 대표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연 대표님의 그 지독한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죠. 김 대표가 초밥을 간장에 찍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 매출도 덩달아 껑충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저야말로 평생 김 대표님과 파트너로 일하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지연 크리에이티브는 이제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탄탄한 기획사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5명이나 채용했고 번듯한 강남의 오피스텔에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법인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억 원이 찍힌 잔고는 제가 밤낮 없이 흘린 피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병원비 몇백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며 눈물 찢던 과거의 저는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제 삶의 방향타를 꽉 쥐고 거침없이 항해하는 선장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일찍 퇴근하여 교회의 VIP 재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 달 입원비만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제가 병실 문을 열며 양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들어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또 왔네. 바쁜데 뭐하러 자꾸 와. 엄마가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얼굴 봐야 내가 일주일 피로가 싹 풀린단 말이야. 제가 엄마의 볼에 입을 맞추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는 고된 재활치료를 훌륭하게 이겨내셨습니다. 마비되었던 오른쪽 팔다리에 감각이 돌아왔고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정원 산책하자, 엄마.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쉬게 하고 직접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여기 공기가 달다 달아 우리 딸 덕분에 호강하네. 엄마가 주름진 손으로 제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비싼 병원비 감당하느라 우리 딸 뼈 빠지는 거 아니냐? 엄마 내가 돈 엄청 많이 버는 대표님이라고 몇 번을 말해. 제가 벤치에 마주 앉아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돈 걱정 일절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만 해 알았지. 그래 알았다. 우리 예쁜 딸 진짜 다 컸네. 엄마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악착같이 버텨낸 저에게 하늘이 준 보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다시 기죽은 척 아내 연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어이구 집구석에만 있으니 살이 포동포동 오르네. 정우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 볼을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외주일이 좀 끊겨서 오늘은 쉬었어. 저녁 차려줄까? 제가 앞치마를 두르며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됐어. 동료들이랑 고기 먹고 왔어. 정우가 지갑을 열어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자, 이번 달 생활비다 아껴서 써라. 정우가 식탁 위에 돈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돈을 집어들어 세어보니 고작 40만 원이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10만 원만 더 주면 안 될까 정호야. 제가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정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네가 집구석에서 밥이나 해먹는데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정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윽박질렀습니다. 요즘 대출 이자가 올라서 나도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구만. 알았어. 이걸로 어떻게든 한 달 버텨볼게. 제가 고개를 푹 숙이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정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참았던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호는 제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는 무능한 여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적선하듯 던져주는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봉투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정우가 준 돈 봉투가 벌써 12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 알량한 돈 뭉치를 정우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집어 던질 날을 상상하면 짜릿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거실에서 정우가 초조하게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 동태를 살폈습니다. 정우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식당에 파리가 날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민호야. 정우가 핏대를 세우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개업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손님이 뚝 끊기면 어쩌자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민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형님 나도 미치겠어. 근처에 대형 고깃집이 들어와서 다 뺏겼단 말이야. 내가 서비스 팍팍 주고 단골 관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정우가 소파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오픈발 다 떨어졌는데 이제 월세는 어떡할 거야. 이자는 냈어. 아직 못 냈어. 직원들 월급도 밀려서 다 그만둔다고 난리야. 민호의 변명에 정우가 다리가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 미쳤어. 당장 이번 달 이자 못 막으면 내 신용까지 박살나잖아. 정우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한참 동안 어두운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 꼴을 지켜보던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열고 외제차를 뽑으며 기세등등하던 민호의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쉽게 돈을 벌려던 그 얄팍한 수작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집 아파트를 담보로 몰래 빼돌린 대출금이 이제 정우의 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 있는 잠긴 서랍을 열어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호의 사문서 위조 증거 대출 내역서, 민호 계좌로 넘어간 송금 내역서가 빼곡했습니다. 그 뒤로는 변호사가 완벽하게 다듬어 놓은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이정호. 제가 차가운 손끝으로 서류의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거실로 나가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호가 스스로 만든 빚더미 속에서 발버둥 치는 꼴을 지켜보는 것은 꽤나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다시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이제 제 손에 쥐어진 완벽한 폭탄의 뇌관을 터뜨릴 타이밍만 남았습니다. 챕터 6 탐욕이 부른 두 번째 위기. 콰당탕 소리와 함께 안방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자다 깨어 침대 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정호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땀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친 사람처럼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정호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제가 이불을 꽉 쥐며 놀란 척 물었습니다. 정호가 비틀거리며 제 침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민호 어떡하냐? 민호가 다 망해버렸어. 정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가 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침대에서 내려와 정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식당에서 식중독 환자가 떼거지로 나왔어. 구청에서 위생 단속도 떴대. 정호가 벌벌 떨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받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위약금 물어내라고 소송 건단다. 아니 어쩌다가 식중독이. 고기 유통기한 지난 거 쓴 거 걸려가지고 억대 빚을 지게 생겼어. 정호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제 손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밀린 월세에 직원들 퇴직금까지 다 합치면 3억이 넘어 3억이. 정호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혀를 끌듯 찼습니다. 그걸 왜 네가 그렇게 걱정해? 민호가 알아서 수습하겠지. 제가 일부러 정호의 염장을 지르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팩 쳐들고 눈을 까뒤집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바보냐? 우리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금 이자 당장 연체 시작됐다고. 정호가 소리를 빽 지르며 제 어깨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당장 돈 못 막으면 우리 집 경매 넘어가고 나 신용불량자 돼서 회사 잘린단 말이야. 그의 입에서 우리 아파트 담보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뭐 우리 아파트 담보. 제가 놀라 까무러치는 연기를 하며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네가 무슨 수로 담보대출을 받아, 이 미친놈아. 제가 정호의 멱살을 틀어쥐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인감도장 몰래 훔쳐서 대출받았어. 정호가 싹싹 빌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민호가 금방 대박 나서 갚는다고 해서 딱 한 달만 쓰려고 했어, 진짜야. 제가 정호의 가슴팍을 퍽퍽 치며 오열했습니다. 네 식구 병원비는 네 돈으로 내라며 우리 엄마 중환자실에 있을 때 너 어떻게 했어?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미쳤었어.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정호가 콧물까지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도와? 돈 나올 구멍이 어딨다고. 제가 눈물을 훔치며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정호가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너 요즘 밖에서 일해서 돈 많이 벌었다며. 정호의 그 한마디에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네가 그딴 소리를 어디서 주워들었어?
엄마가 다 알아봤어. 너 강남에 번듯한 기획사 차려서 사장님 소리 듣고 다닌다며. 정우가 제 눈치를 살피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법인 통장에 돈 많이 쌓여 있다며 사업자 대출도 빵빵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왜 며칠 전부터 집 주변을 서성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급 택시를 타고 강남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미행했던 것입니다. 니들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제가 정우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 돈 10원 한 장도 니들 빚 갚는데 못 쓴다. 당장 나가. 제가 베개를 집어던지며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고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었습니다.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정우가 눈을 번뜩이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돈 안 해주면 나 구속될 수도 있어. 너 남편 정가자 만들래? 너 혼자 깜빵에 처박히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정우는 밤새도록 안방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부시시한 얼굴로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동생 민호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독한 년 꼬레지는 떵떵거리고 살면서 서방은 죽게 내버려둬.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등짝을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행패세요? 제가 등을 쓰다듬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수님, 나 진짜 한강 가야 할 판이에요. 제발 형님 좀 살려주세요. 민호가 꾀죄죄한 몰골로 거실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내가 형님 돈 빼돌린 거 형수님 대출 받아서 막아주시면 평생 개처럼 일해서 갚을게요. 방에서 나온 정우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면 당연히 가문을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세 사람이 저를 애워싸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제가 가진 사업체와 신용을 볼모로 잡아 빚더미에서 빠져나가려는 악마 같은 속셈이었습니다. 당장 네 명의로 사업자 대출 받아서 여기 계좌로 입금해. 정우가 제 코앞에 쪽지를 흔들어대며 협박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콱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잡아먹는 요물 같은 년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민호는 제 다리를 붙잡고 질질 짜며 늘어졌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둘러싼 이 뻔뻔하고 악랄한 세 인간의 민낯을 보며 저는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슴 깊은 곳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칼을 갈며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바보 같은 아내 연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세 사람을 번갈아 쏘아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민호의 어깨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정우도 제 살벌한 눈빛에 멈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거실 한가운데에 버티고 섰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무섭게. 민호가 다리를 문지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정우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정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네 19일에 왜 내 빚을 내?
그 한마디에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우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 병원 복도에서 제게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을 정확히 돌려주었습니다. 뭐시라고.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니년이 지금 그딴 소리를 짓거려. 정우가 핏대를 세우며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그런 매정한 소리를 해 넌 피도 눈물도 없냐? 부부 피 눈물. 제가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얼굴을 향해 봉투를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으로 흩어진 서류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우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내 도장 훔쳐서 대출받은 서류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내역서 다 있어. 제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계좌로 불법 송금한 내역까지 다 뽑아놨으니까 똑똑히 봐. 정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너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알아? 네가 내 엄마 목숨줄 끊어놓으려 할 때 너는 내 부인 나는 외부인이었지. 제가 정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조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돈 좀 벌었다니까 가족 타령이야 징그럽게.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고 덜덜 떨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정우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변호사 통해서 너 사문서 위조랑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어. 제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선언했습니다. 이혼 소장이랑 재산분할 청구서도 이미 접수 끝났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그 말을 듣자마자 정우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정우가 제 다리에 매달려 구걸을 했습니다. 나 정가자 되면 회사에서 잘리고 당장 빚 갚을 길도 막혀 제발 살려줘. 안 돼. 우리 아들 빵에 가면 안 돼.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민호는 이미 사색이 되어 현관문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가 책상 서랍을 열고 노란 서류 봉투 12개를 한꺼번에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정우와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돈 봉투를 눈보라처럼 뿌렸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들이 거실 바닥으로 눈 내리듯 팔랑팔랑 떨어졌습니다. 네가 나한테 적선하듯 던져준 푼돈 생활비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거다. 제가 턱을 치켜들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나 챙겨서 당장 내 집에서 꺼져버려. 정우가 흩어진 지폐들을 주워 담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빚 다 갚을게. 가족인 척 위선 떨지 말고 당장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제가 핸드폰을 들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돈을 챙겨 민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일단 나가서 해결하자. 정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세 사람이 완전히 쫓겨나자마자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단호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되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정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것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카타르시스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누워 천장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났고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나 마침내 온전한 제 삶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모든 족쇄를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승리한 짜릿함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챕터 8 잿더미가 된 위선, 빛나는 나의 삶. 현관문 밖의 난동은 그날 밤이 늦도록 이어지다 결국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의 치밀한 복수극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돌입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사문서 위조와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 귀책 사유를 100% 저에게 유리하게 인정했습니다. 정우는 사문서 위조 형사 처벌로 인해 회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짐을 싸야 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진짜 한강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네 속이 시원하겠냐?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정우가 초췌한 몰골로 제 팔을 붙잡으며 징징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빠져보든가 누가 말린대. 제가 정우의 손을 탁 쳐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나한테 사기친 돈은 재산 분할해서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뱉어내야 할 거야. 정우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부 공동 자산에서 정우가 횡령한 금액 전액을 제 몫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손실을 완벽하게 방어하며 그 악마 같은 소굴에서 탈출했습니다. 시동생 민호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억대의 위약금 소송을 당하자 잠적해버렸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는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한 뒤 달동네 월세방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을 건너들었습니다. 가끔 일용직을 전전하며 소주로 하루를 버티는 정우의 비참한 근황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했던 위선자들의 말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제 삶에 끼어들 틈은 이제 단 1mm도 없었습니다. 지연 크리에이티브는 국내를 넘어 해외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김 대표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견고해졌고 업계에서 저의 영향력은 날로 커졌습니다. 지연 대표님, 이번 도쿄지사 설립건은 대표님 감각이 꼭 필요합니다. 김 대표가 비행기 티켓을 내밀며 신뢰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기획안도 제가 완벽하게 세팅해 놓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과거 남편의 그늘에 숨어 눈치만 보던 소심한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저는 엄마를 모시고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평생 안 먹어본 고급 요리도 다 먹어보네. 엄마가 지팡이를 옆에 두고 스테이크를 썰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지니까 내가 돈 버는 맛이 나잖아. 제가 엄마의 접시에 고기를 잘라 올려드리며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여유롭게 와인 잔을 부딪히는 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회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착취하고 억압했던 정우와 시가 식구들. 그들은 피로 맺어졌다는 핑계로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갉아먹으며 얻어내는 가짜 평화는 결코 가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쟁취한 경제적 독립만이 나 자신과 진짜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족쇄에 묶여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시나요? 그들의 이기심 앞에서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워 당신만의 눈부신 삶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기나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냈는지 저 자신도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위기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남편과 시가 식구들의 이기심 속에서 껍데기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하더군요. 진짜 가족은 서리로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벼랑 끝에 섰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저처럼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으며 홀로 눈물 찢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게나마 딛고 일어설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억지 희생은 이제 멈추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는 이기적인 사람들 대신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들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